자기야, 누구세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자정의 시골 마을. 46살 영숙의 국수집 문을 두드린 건 의문이 남자였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저 잡히면 오늘 밤 끝입니다. 그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떨리는 손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골목 끝에서는 쇠파이프를 끄는 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그놈 이 근처로 숨어들었어! 당장 찾아내! 불을 끌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를 빗속으로 밀어낼 것인가.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입을 막고 주방 구석, 골방 안으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비릿한 쇠파이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영숙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좁고 습한 주방 골방 안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어깨에 닿을 때마다 영숙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숙을 더 괴롭게 만든 것은 당장 눈앞의 위협보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영숙은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국수를 말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가게 하나가 그녀 인생의 전부였죠. 사람들은 영숙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했지만 그건 뒤집어 말하면 언제든 이용해 먹기 좋은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들이친 빗물을 닦아내며 영숙은 해진 외상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 칸칸마다 적힌 이름들은 모두 마을 이웃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대학 간다고 해서, 누구는 남편 약값이 급하다고 해서 국수 한 그릇, 수육 한 접시를 공짜로 먹고 갔습니다. 영숙은 그럴 때마다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장부에 적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고기 국밥 곱빼기를 뚝딱 비워내더니 입가를 쓱 닦으며 당연하다는 듯 문 밖을 나섰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결제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말을 꺼내자 그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영숙이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내가 떼먹기라도 한대? 다음에 줄게, 다음에. 고마운 마음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오늘도 텅 빈 금고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가게 월세가 오르고 밀린 식자재 값도 갚아야 하는데 손에 쥔 돈은 10,000원 한 장 없었습니다. 사실 영숙이 이렇게까지 몰린 데에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같은 마을 동생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바람에 국수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줬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동생은 야반도주를 했고 그 빚은 고스란히 영숙의 몫이 되어 매달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본인은 텅 빈 속을 끓이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땅이란 땅은 죄다 주무르는 부동산업자였는데 영숙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춘식은 흙발로 가게 안을 휘저으며 영숙의 앞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영숙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도장 찍자. 여길 밀고 상가를 올려야 마을이 살 것 아냐. 언제까지 이다 쓰러져가는 데서 국수나 팔고 있을래. 너 혼자 몸이라 관리하기도 편하잖아. 춘식의 목소리에는 영숙을 향한 배려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여자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이 국수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영숙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오빠, 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숙의 간청에도 춘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다 옛말이라며 너처럼 멍청하게 남들 뒤처리나 해주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기 딱 좋다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춘식은 영숙의 어깨를 툭 치며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짐 쌀 준비나 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춘식이 나가자마자 영숙은 서둘러 주방 골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숨겨준 남자는 아직 그곳에서 신음하며 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남자를 쫓던 그 불량배들이 분명했습니다. 영숙의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영숙을 이용하고 짓밟으려 할 때 영숙은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남자를 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영숙은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이 작은 친절이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춘식과 마을,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길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영숙은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은 저 남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영숙은 부엌칼을 쥐고 도마 위에 대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칼질 소리 너머로 영숙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굽히고만 살았던 영숙의 인생에 드디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영숙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을 휘젓고 간 춘식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방 골방에 누워있는 정체 모를 남자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매캐한 피냄새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화기를 들고 신고만 하면 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수화기를 잡으려는 찰나 골방 안에서 들려온 남자의 신음소리에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안 돼, 가면 안 됩니다라며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에 영숙은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남자를 밖으로 내모는 순간 그의 목숨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영숙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남자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험악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듯하게 잘생긴 얼굴에는 깊은 사연이 담긴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자의 상처를 치료하며 구급상자에서 약을 꺼내 발라주었습니다. 남자의 옷주머니에서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삐져나와 있었지만 영숙은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정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골목에 외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차들이 몇 바퀴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가게 앞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춘식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영숙의 옆으로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너 요즘 돈 때문에 힘들지? 너희 가게 담보 잡힌 거 내가 다 해결해주면 어떻겠니? 빚도 탕감해주고 새 상가 들어오면 제일 좋은 자리에 국수집 내줄게. 대신 어젯밤에 들어온 그놈 어디 있는지 딱 한마디만 해라.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할 거야? 춘식의 제안은 영숙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남들의 무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 정체 모를 남자 한 명만 넘기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유혹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골방 안에서 자신을 믿고 잠든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열하게 웃는 춘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오빠,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젯밤에는 무서워서 문도 안 열고 자느라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영숙의 단호한 대답에 춘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춘식은 혀를 차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주방 깊숙한 곳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려 영숙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골방 안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린 남자가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보자 이내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남자는 마른 입술을 떼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영숙은 얼른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춘식의 사람들이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영숙의 손등을 살며시 눌러 안심시키며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거기 적힌 수많은 이름과 복잡한 기록들을 보며 이 남자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영숙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이상한 용기로 변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거친 파도를 맞아온 인생이었지만 지금 영숙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쫓기는 이 남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숙은 정성껏 끓인 죽 한 그릇을 들고 다시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영숙이 내미는 죽을 조용히 받아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그 남자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이 친절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게 밖에서는 춘식이 보낸 사람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영숙의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이미 영숙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장 위태롭고도 긴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내일이면 이 작은 국수집은 더 큰 폭풍우의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든 남자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뜬 눈으로 주방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가게 밖을 떠도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영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평소처럼 가게 문을 활짝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질러매고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영숙의 귀는
주방 뒷문과 골방의 작은 기척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험악한 고함이 들려오더니 어젯밤 그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춘식을 앞세워 국수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은 영숙의 대답도 듣지 않고 가게 안의 의자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남의 장사하는 집에서 무례하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영숙의 외침에도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저통을 엎고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며 무언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춘식은 뒤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숙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어젯밤에 분명히 이 근처에서 피냄새를 맡은 놈들이 있다는데 혹시 주방에 맛있는 고기라도 숨겨둔 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내들의 발걸음이 점점 주방 쪽으로 향하자 영숙의 등 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주방 골방 안에는 상처 입은 태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주방 입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춘식의 눈광이 번뜩였습니다. 영숙이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확신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춘식이 사내들에게 눈짓을 하자 한 사내가 영숙의 어깨를 밀치고 주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장사할 육수가 끓고 있단 말이에요. 사내는 영숙을 귀찮다는 듯 뿌리치고 골방 문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내가 문을 걷어차듯 열었지만 안에서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춘식이 주방 안으로 들어와 골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켜켜이 쌓인 국수 박스와 낡은 대야들만 가득할 뿐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숙은 사내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태윤을 주방 환풍구 아래에 있는 커다란 물탱크 뒤 좁은 틈새로 옮겨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커다란 멸치 박스로 가려두었죠. 춘식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골방 안의 박스들을 발로 걷어차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지만 다행히 태윤이 숨은 곳까지는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땐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춘식은 씩씩거리며 사내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영숙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만 영숙은 서둘러 태윤을 숨겨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멸치 박스를 치우자 온몸이 땀범벅이 된 태윤이 간신히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범한 아주머니였던 영숙이 목숨을 거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영숙은 오히려 태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던 영숙이었지만 지금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이 기분은 그녀에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간 춘식은 차에 올라타기 전 영숙의 국수집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핏방울이 묻은 헝겊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영숙이 태윤의 상처를 닦아주고 미처 제대로 치우지 못한 조각이었습니다. 춘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영숙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이번에는 법과 공권력이라는 더 무서운 칼날을 들이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가게 안을 정리하며 다시 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에는 영숙이 수상한 남자를 숨기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영숙의 가게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고 영숙은 그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음 폭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박했던 시골 여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사내들의 습격이 지나가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흩어진 젓가락과 엎질러진 양념통들을 정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한동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골방 안에서 들려오는 짧은 신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숙은 멸치 박스를 치우고 물탱크 뒤에 숨어있던 태윤을 부축해 다시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태윤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상처에서는 다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손마디로 수건을 짜는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태윤은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숙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머니까지 위험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신고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영숙은 글자를 잘 몰랐지만 서류 상단에 찍힌 붉고 커다란 직인들과 복잡한 도장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태윤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리고 왜 쫓기게 되었는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거대한 세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다 이렇게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생 남들에게 속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성실하게만 살아왔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도와준 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춘식 같은 인간들이 법을 이용해 영숙의 목을 죄어올 뿐이었죠. 영숙은 태윤의 상처난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영숙의 손은 평생 국수를 말고 남의 뒤처리를 하며 만들어진 훈장이었습니다. 태윤은 그 거친 손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온기에 목이 메었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가 그런 큰일은 잘 모르지만요. 그래도 옳은 일 하려다 고생하는 사람을 그냥 내칠 수는 없지요. 걱정 마세요. 저 사람들 다시 와도 제가 똑바로 버틸 테니까요. 제 인생에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바보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영숙의 투박한 위로에 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죽이려 달려드는데 이름도 모르는 시골 국수집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좁은 골방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영숙은 태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국수를 말아 동생을 공부시켰던 일,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빚더미에 앉은 일까지 평소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태윤에게는 술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태윤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가진 선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친 세상을 견뎌온 가장 단단한 용기였습니다. 태윤은 영숙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번 일을 무사히 해결하고 돌아온다면
영숙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돕겠다고 말입니다. 영숙은 그저 태윤이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을 무렵 영숙은 잠든 태윤의 얼굴을 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춘식의 부하들이 감시를 멈추지 않고 있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인생에 누군가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정성껏 육수를 끓였습니다. 가게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멸치 냄새가 어젯밤의 공포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춘식이 놓은 덫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아마도 법의 이름으로 영숙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단단히 여며 매며 오늘 찾아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마을 이장과 춘식 그리고 낯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춘식은 승리감에 도취한 얼굴로 영숙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숙의 가장 힘겨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춘식은 영숙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며 귓속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너는 살려주마. 하지만 영숙은 대답 대신 국자만 꽉 쥐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을 앞세운 춘식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위세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영숙에게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던 마을 사람들도 춘식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 속으로 숨기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지만 춘식이 던진 첫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아, 내가 마지막으로 좋게 말하러 왔다. 내가 지금 숨겨주고 있는 그놈, 아주 위험한 범죄자라는구나.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보통이 아니야. 춘식은 경찰들의 눈치를 살피는 척하며 영숙의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에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아주 달콤하고도 잔인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야, 영숙아. 정신 차려. 내가 그놈 넘기기만 하면 내가 내 가게 저당 잡힌 빚 5천만 원 그 자리에서 다 찢어줄게. 그것뿐이겠니? 새로 짓는 상가 건물에 내 명의로 반듯한 가게 하나 내주마. 평생 국수나 말면서 푼돈 벌래? 아니면 이번 기회에 팔자 한번 고쳐볼래? 영숙은 춘식의 눈동자 속에서 넘실거리는 탐욕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가난뿐이었던 영숙에게 춘식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겨울에 보일러 기름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외상장부를 보며 한숨 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어젯밤 골방에서 보았던 태윤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밝히려다 모든 것을 잃고 쫓기면서도 영숙에게 미안해하던 그 정직한 눈망울 말입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춘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사람 팔자 고치는 게 남의 목숨 팔아서 하는 거라면 저는 평생 이렇게 국수나 말다 죽으렵니다. 당장 나가세요. 영숙의 단호한 거절에 춘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했던 노처녀 국수집 주인이 자신을 대놓고 망신주자 춘식은 본색을 드러내며 경찰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순경님들 보셨죠? 이 여편네가 지금 대놓고
범죄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당장 주방 뒤쪽이랑 골방부터 샅샅이 뒤지세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경찰들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춘식의 성화에 못 이겨 주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숙은 주방 입구를 몸으로 막아서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영숙을 거칠게 밀쳐냈고 영숙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찌으며 넘어졌습니다. 사내들은 영숙이 정성껏 끓여둔 육수 솥을 열어젖히고 식자재가 쌓인 선반들을 무너뜨리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갈갈이 찢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춘식은 비웃음을 흘리며 주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태윤을 가게 뒤편 좁은 하수구 통로를 통해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로 피신시킨 뒤였습니다. 수색이 허탕으로 끝나자 춘식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영숙을 공무집행 방해와 범죄 은닉 혐의로 당장 연행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숙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영숙이가 미쳤나 봐. 왜 저런 위험한 짓을 해서 인생을 망친대? 비난과 멸시가 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영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숙은 경찰차에 올라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게는 난장판이 되었고 자신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지만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에 뜨거웠습니다. 춘식은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국수집 문에 커다랗게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영숙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뿌린 작은 선의의 씨앗이 머지않아 자신의 숨통을 조여올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천장은 낮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길가에 떨어진 돈 한 푼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숙의 앞에는 차가운 눈빛의 형사가 앉아 영숙을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춘식이 제보한 영숙의 빚 내역과 가게 주변의 폐쇄회로 화면들이 담겨 있었죠. 형사는 영숙의 얼굴 가까이 몸을 밀착하며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나 본데 그 남자는 단순한 도둑놈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기밀을 훔쳐 달아난 특수 절도범이에요. 그런 놈을 숨겨줬으니 아주머니도 이제 공범입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말에 앞이 캄캄해졌지만 어젯밤 태윤이 보여주었던 그 간절한 눈빛과 낡은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왜 그런 슬픈 눈을 하고 있었을까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준 것뿐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말 몰라요. 형사는 영숙의 대답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춘식이 제보한 내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경찰에 대고 영숙이 돈을 노리고 남자를 숨겼으며 평소에도 가게 뒤편에서 수상한 자들과 접촉했다는 거짓 진술을 퍼부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 몇몇도 춘식의 압박에 못 이겨
영숙이 요즘 이상했다며 한마디씩 보탰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국수를 말아 대접하며 이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춘식의 권력 앞에 한순간에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경고라며 영숙을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자가 숨은 곳을 말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춘식이 제안했던 달콤한 유혹과 형사가 들이미는 차가운 현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태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진실도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숙은 눈을 뜨고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사님,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요. 길가에 쓰러진 짐승도 거두는 게 사람인데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칩니까?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영숙의 고집에 형사는 혀를 차며 취조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숙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길에 영숙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태윤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를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도주 중인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숙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착한 척하더니 인생 제대로 망쳤네. 노처녀가 남자한테 홀려서 제 무덤을 팥질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영숙의 국수집 앞에는 춘식이 붙여놓은 압류 딱지가 찬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좁은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가게도 명예도 이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믿기로 한 자신의 선택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영숙의 인생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법정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영숙은 한 달 사이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방청석에는 춘식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비웃음 섞인 눈빛으로 영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영숙이 국가적 중죄인을 조직적으로 은닉하고 수사까지 방해했다며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거친 손마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국수를 말며 베었던 굳은 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그때 법정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태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깡패들에게 쫓기던 피투성이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선 태윤을 본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춘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윤은 가슴 주머니에서 영숙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주었던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거대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핵심 장부를 관리하던 간부였습니다. 회사가 정치인들과 결탁해 마을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박춘식 같은 지역업자들에게 뒷돈을 대준 모든 내역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윤은 그 비겁한 공범이 되기보다 진실을 알리는 길을 택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노리는 사냥개들에게 쫓겼던 것이었습니다. 검사와 판사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판사가 영숙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떨리지만 분명한 어조로 법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피 흘리며 살려달라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평생 제 마음이 지옥일 것 같아 숨겨준 것뿐입니다. 만약 저 사람을 숨긴 게 죄가 된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데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법은 없다고 믿으니까요. 영숙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생을 착한 바보로 살며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던 여인이 보여준 그 숭고한 용기에 방청객 중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춘식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 입구를 막아선 수사관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춘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비굴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태윤이 가져온 장부에는 춘식의 불법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다시 돌아온 판사의 입에서는 기적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영숙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거대한 부정부패가 영영 묻힐 뻔했다는 판결문이 낭독될 때 영숙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숙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미안함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다가와 영숙의 손을 잡으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태윤은 영숙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춘식의 비참한 뒷모습을 뒤로하고 영숙은 당당하게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진실을 지켜낸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 밖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법정에서 영숙이 이겼다는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비겁한 욕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던 춘식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세력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드디어 무거운 죄수복을 벗고 평소 즐겨 입던 정갈한 앞치마를 챙겨 들고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영숙에게는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숙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던 국수집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딱지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깨끗하게 떼어져 있었고 가게 앞에는 영숙을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던 마을 사람들이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이 나타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그 인간 말만 듣고 너를 오해했어. 자식 같은 사람 숨겨준 너를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했으니 우리가 참 못난 사람들이다. 이장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자신을 배신하고 유치장으로 몰아넣었던 이웃들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다 지난 일인걸요. 저도 덕분에 사람 공부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춘식이 빼앗으려 했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탁자와 의자들을 닦아내며 영숙은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에 번듯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적 정의를 세운 인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영숙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영숙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보증빚과 가게, 저당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보상금이었습니다. 영숙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태윤은 영숙의 마디 굵은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영숙이 목숨을 걸고 보여준 용기에 대해 세상이 보내는 아주 작은 보답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태윤은 영숙의 국수집이 이 지역의 정의로운 가게로 선정되도록 힘을 보탰고 덕분에 가게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춘식이 떠난 마을은 거짓말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춘식에게 속아 땅을 헐값에 넘길 뻔했던 마을 사람들은 영숙 덕분에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영숙의 국수집을 영웅의 집이라 부르며 매일같이 줄을 서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외상장부를 보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정당한 값을 치렀고 오히려 영숙의 수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하나 넣어주곤 했습니다. 영숙은 예전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단함은 온데간데였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조차 따스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긴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영숙은 가게 한쪽에 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영숙은 가게 문 앞에 서서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숨죽이며 손해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단단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춘식의 비열한 협박도 이웃들의 차가운 무시도 없는 오직 본인만의 당당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는 솥을 닦으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국수집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얀 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안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활기찼습니다. 영숙은 정성껏 멸치를 다듬으며 창밖으로 내리쬐는 아침 햇살을 기분 좋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불을 올렸다면 이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알치마를 둘렀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가게 입구에 걸린 낡은 칠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영숙의 정갈한 글씨로 오늘의 국수라는 글자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는 언제든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춘식에게 뺏길 뻔했던 가게는 이제 마을의 작은 쉼터이자 영숙이 가진 선한 의지가 마음껏 펼쳐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며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숙을 함부로 대하거나 당연하다는 듯 외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이 끓여낸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먼저 살폈고 계산할 때는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예전처럼 바보같이 허허 웃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요구에는 단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알게 되었고 이웃들도 그런 영숙의 변화를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주방 구석에서 낡고해진 외상장부를 꺼냈습니다. 춘식과 얽히고 설켰던 비극의 시작이자 영숙의 어리석었던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장부를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슬픔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영숙은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책상 위에 깨끗하고 하얀새 공책 한 권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공책의 첫 장에는 누구의 이름도 얼마의 빚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은 자신의 이름을 커다랗게 적어 넣었습니다. 남의 뒤처리나 해주고 남 좋은 일만 하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의 첫 기록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태윤이 다시 한번 영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영숙 앞에서는 여전히 그 밤 골방에서 국수를 얻어먹던 그 정중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태윤은 영숙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지켜낸 세상이 아주 따뜻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 국수 맛이 그리워올 것 같습니다. 영숙은 태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앉아 이제는 무거운 비밀이 아닌 앞날의 희망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은 태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태윤을 살렸고 태윤이 보여준 용기가 결국 영숙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온 영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별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영숙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부끄러운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사람을 살려낸 가장 아름답고 강한 손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지, 어떤 국수를 말아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타인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영숙은 이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국수집 여인, 영숙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